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20 중앙은행들 절반이 선택한 코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나저나 최근에 좀 코인 전체 가격이 좀 시들시들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8,800만 달러가 유출이 됐다. 이제는 뭐 이런 공식이 그냥 뭐 거의 점점 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유출이 더 많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빨간색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유입됐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연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선물 포지션이 계속 강제 청산이 이게 한 700억, 여긴 한 1800억, 여기 또 한 700억. 자, 이런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 보통 그 배팅한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베팅한 그 자들의 자금이 많이 청산이 되고 가격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투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G20의 중앙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총 63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약 47%가 이더리움 가상 머신,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는 블록체인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얘기는요, 47%가 이더리움을 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더리움과 서로 뭐가 된다?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요, 솔라나를 쓸 수도 있고, 아발란체를 쓸 수도 있고, 뭐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를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이 뭐와 호환이 된다?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지 않으면요, 사실상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은 체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컴퓨터 프로그램 쓰는데 파워포인트, 한국에서는 한글로 문서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 이제 해외에서는 워드 프로세스를 쓰지 않습니까? 이만큼 호환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G20의 민간은행도 아니고 어디가요? 중앙은행들이 이더리움의 호환이 되는 블록체인을 다 쓴다. 저는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혁신은 가장자리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 기존 기업들에 의해서 주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직 대량 채택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곧 어떻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중앙은행들은 코인의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탈중앙화, 세계에서 검증된 기술을 자신들의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조금 다른 국가들 대비 뒤처지고 있지만 전세를 역전할 기회를 아직 갖고 있다. 역사상 미국이 만든 기술은 세계로 수출이 됐고 그 가치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는 했다. 언론이나 공식 장소에서 코인은 사기다, 범죄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이제 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BIS, IMF 뭐 이런 총재들이 나와서 연일 이런 얘기를 지난 수년간 했습니다. 근데 딱 까보니 G20에 그 말씀드렸죠. 중앙은행의 거의 절반이 이더리움 호환이 되는 체인을 사용한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조금 뒤처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뒤집을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들의 워딩, 말이 아니고요. 멋만 봐라. 행동만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블랙락에서 이더리움을 ETF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 뭐 언론 석상에서 막 뭐라고 하는 그런 퍼드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이더리움의 그 미래가 밝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암호화폐 보험 회사 이제 민와일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표가 나와서 비트코인은 무역과 비즈니스 거래에서 통화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금은 과격한 발언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보유해야 할 자산이 아니라 거래에 사용하는 통화이며 미래에는 무역 비즈니스 거래에서 사용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대규모 결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정치, 통화의 리스크가 큰 나라에서는 자국의 부실한 화폐에 비하면 비트코인 변동성 리스크가 더 작을 것이다. 그래서 법정 통화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진행하는 국가도 회사도 더 많이 필요하다. 자, 이런 발언을 보면 사실은 뭐 마이클 세일러 거의 뭐 비슷하죠. 사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본위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본위제는 이제 금본위제랑 사실 똑같죠. 이 비트코인이 근본이 돼서 이것을 중심으로 뭐 무역이든 뭐 투자든 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거의 뭐 기축 통화 비슷한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생명보험 회사 민와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거 처음 봤고요. 무명의 보험 회사 CEO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비트코인을 당연히 사기도 하고 받기도 하겠죠.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름이 있는 IT 회사, 뭐 전통 금융기관들, 보험 회사, 뭐 이런 연금 펀드, 국부 펀드 나중에 얼마나 비트코인을 많이 이렇게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을까요? 이거 결제에서도 받는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전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생각하면 할수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쓰임새는 다릅니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비교하시면 조금 곤란하겠죠. 하지만 공통점은 뭐다? 극강의 자산이다. 이걸 영어로 하면요.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합니다. 매우 매우 단단한 화폐, 돈으로서의 기능. 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죠. 로렌조라고 하는 그 디파이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바빌론은 기반해서 비트코인 유동성 리스테이킹을 구축한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를 준다?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뭐 스테이킹은 그 채굴 POW가 아니라 POS 지분 증명 코인들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더리움, 솔라나, 니어, 폴카닷, 뭐 코스모스. 자, 이런 코인들이 스테이킹이 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으로도 이런 리스테이킹하는 유동성 프로젝트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요. 앞으로 2년, 3년 이내에 비트코인 스테이킹 상품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에서 이자가 나옵니까? 사실 없죠. 이거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뭐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뭐 전환이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트코인에서 이자까지 스테이킹해서 줄 수 있다는 말일까요? 과거와 현재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미래도 한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2년 5월 4일 이때 뭐 생각나십니까?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막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골드만삭스에서 큰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시작하겠다. 첫 고객이 누구다? 코인베이스다. 자, 골드만삭스의 대출 서비스 제공은 전통 금융에서 비트코인을 뭘로 인정했다? 주요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자, 주요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아무래도 그 현물 ETF가 훨씬 더 영향력은 큽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의미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면 그 전만 해도 전통 금융에서는 코인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죠. 이게 페이크죠. 사기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측도 이번 골드만삭스와의 암호화폐 담보대출이 기존 전통 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첫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22년 5월 달에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했다라는 얘기죠. 담보는 보통 우리가 열등한 자산, 하찮은 자산, 사기꾼들이 쓰는 자산을 받아줍니까? 정말 턱도 없는 얘기죠. 담보로 우리가 자주 잡는 게 사실은 부동산입니다.
뭐 너 이 돈 떼이면 내가 이거 부동산 바로 경매 넘겨서 그 돈 받아버릴 거야. 우량 자산을 우리가 담보로 잡는데 비트코인을 뭘로 인정했다? 우량 자산으로 인정했다. 사실은요, 이전부터 이런 낌새가 보였지만 비트코인이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사기를 누가 담보로 받아줍니까? 골드만삭스가 이제 바보는 아니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대출이라고 적고 가로 열고 닫고 이자놀이. 이자놀이를 지금 뭘로 하겠다? 코인으로 하겠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신규 유망한 수입원을 새롭게 지금 창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때, 사실 그 전부터 이런 낌새가 계속 보였었는데요. 사실 22년부터 월가에서 코인으로 뭐를 하겠다? 돈벌이로 확정했다. 저는 이거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에 그들이 모였을 때부터 이미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코인으로 돈벌이를 하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는 어디에 베팅하는 것이다? 월가의 탐욕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뭐 시작은 비트코인으로 당연히 할 겁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 그 다음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도지코인 가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알트코인과 파생 상품, 무슨 ETF, 레버리지 ETF, 뭐 혼합형 펀드 이런 걸로 차차 상품을 확대해 갈 것이다. 자, 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와 코인베이스의 거래를 시작으로 향후 암호화폐 담보대출이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떤 이제 업계 뭐 관계자 CEO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전통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담보대출의 홍수가 촉발될 것이다.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 담보대출에서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좀 부동산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그 미국과 같은 이제 선진 금융 이게 좀 발달이 된 곳에서는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항상 실물 자산으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 파생 상품의 시장과 거래량이 훨씬 큽니다. 부동산 그냥 우리는 이것만 뭐 빌딩이나 아파트만 사고 파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수와 뭐 채권과 뭐 여러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알지도 모르는 파생 상품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수입은 어디서 올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담보 대출에서 옵니다. 담보는 확실한 걸 내가 딱 잡는 거죠. 네 아파트 내가 잡고 있어. 돈 못 갚으면 알지. 그러면서 이자 수입을 여기서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도 지금 이제 적용을 시킨다. 이걸 코인에 산다는 얘기고요. 더 크게 보면 자산 토큰화로 전 세계의 자산과 증권을 어떻게 한다? 블록체인 위로 다 가져온다. 사실 이때부터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 전통 금융에서 계속 뭐를 실험합니까? 디파이를 계속 실험하고 있었죠. 이걸 왜 했을까요? 실물 자산만 파는 게 아니고 파생 상품도 팔겠죠. 거기에다가 뭐까지 한다? 코인, 담보대출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 수수료까지 가져가겠다. 자, 월가가 왜 지금 새로운 수입원으로 코인을 선택했는지 이젠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랑 스테이킹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은행에서 주요 수입원이 뭡니까? 예금과 대출, 예대 마진 그 사이에 이자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다가 지금은 뭐 가능성이지만요.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은행에 맡겨둡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나는 비트코인 맡겨줬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화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비트코인 혹은 이제 그 원화를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행이 중간에 껴서 또 예대 마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은행도 수수료 또 예대 마진 가져가고요. 비트코인 우리가 거기 은행에 맡기면 우리도 이자를 받을 겁니다. 대출자는 그 비트코인을 이제 뭐 빌릴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업 구조가 코인에서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어디 위해서 한다?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훨씬 저렴하고 훨씬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쉬지도 않고 연중 무휴입니다. 가능해지겠죠. 이게 이제 뭐 당장에 일어난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먼저는 현물 ETF다, 뭐 파생 상품이다 이런 것부터 아마 판매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땡땡 ETF, 뭐 크립토 지수들도요. 뭐 나스닥은 나스닥의 크립토 지수, 뭐 업비트도 업비트 지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거래소마다 자기들의 지수를 넣고 그것들도 이제 판매를 하겠죠. 이런 파생 상품들이 홍수를 이룰 것이다.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증명이 일어난 순간에 기회는 없겠죠. 대량 채택이 되기 이전에 최대한 뭘 많이 모으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냥 많이 모으십시오. 자, 주요 거래소에서 3월 코인 현물 거래량이 뭐 2.48조 달러,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현물 코인 거래 1위가 어디입니까? 여전히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가 45.5%,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업비트입니다. 2214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3위가 OKX였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뭐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뭐 거래소 어디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업비트 쓰십시오. 자, 뭐 해외 거래소에서 뭐 어디가 좋아요? 이제 특히 좀 연세가 뭐 50대, 60대 넘어가신다. 저는 되도록 사용을 해외 것까지 찾아다니면서 그 이제 시총 작은 코인들 안 하셨으면 합니다.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해외를 쓰고 싶다. 바이낸스가 그나마 제일 안전합니다. 뭐 퍼드가 뭐 계속 앞으로도 날아오겠지만 그나마 제일 크고 안전하고 뭐 쉽사리 망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래소가 이제 바이낸스다. 바이낸스에 코인 없던데요. 웬만하면 그냥 사지 마십시오. 굳이 뭐 이렇게 사실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코인이 변동성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이제 막 그 해외 거래소에 이체를 하거든요. 근데 이체하다가 뭐 우리나라는 뭐 트래블 룰이다 뭐다 뭐 금액 제한 있고 실명 인증하고 뭐 여권 사진 이것까지 다 대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체할 때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번에 한 번이라도 실수가 나오면 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소위 소액을 먼저 이렇게 저도 보내보고 2번씩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요. 자, 되도록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가장 크고 거래량이 많은 그런 거래소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일자입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바젤 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바젤 위원회는 그 BIS의 어떤 그 산하 위원회입니다. 지난해 12월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노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개정안을 제안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가 BCBS는 이제 바젤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BIS의 접근 방식에 실망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요구했던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 요구하는 정책사항을 반영한다. 이것은 단순히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쓰기 어렵게 해놨다라고 비난한 거죠. 자, 서클도 한마디 합니다. 은행이 디지털 혁신을 하려는데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하도록 장려해야지 왜 그렇게 규제를 그러니까 심하게 하는 것이냐. 제가 코인베이스 서클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닫고 뭐라 적었습니까? 블랙락이죠. 월가의 자본, 뭐 피델리티부터 해서요. 코인베이스 서클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월가의 자본과 BIS, IMF, 바젤위원회 지금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월가에서는요, 예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해 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처럼 쓰는 거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정부에서는 근데 뭐를 선호합니까? CBDC를 선호하죠. 이게 알게 모르게 경쟁하는 구조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코인을 선호하죠. 근데 월가에서 그 코인을 없애마라 하다가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월가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코인을 선호한다면 정부에서는 지금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다? 바로 CBDC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파일럿 테스트 많이 진행했고요. 나올 겁니다. 자, 디지털 화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뭐 CBDC만 잘 되고 뭐 스테이블 코인만 잘 되고 코인은 뭐 사람들이 안 쓸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그러니까 친구들 화폐 간에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겁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도 할 거고요. 이 세계들 간 뭐 NFT다, 뭐 CBDC다, 코인이다, 블록체인 간 상호 호환이 자주 될 겁니다. 아까 보셨죠?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지 않으면 죽은 체인이다. 이거 조금 과장을 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미래는 다자 체제로 갈 것이다. 자, 핵심은요. 이겁니다. 코인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 괄호 열고 닫고 기술주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기술주죠. 뭐 나스닥 뭐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기간 대비 상승률이 가장 가파를 수 있는 것은 코인입니다. 코인을 통해서만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겠다. 비트와이즈의 CIO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얘기를 합니다. 5월이 아니라 12월 정도 출시되면 흥행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죠. 이게요, 그 전통 금융업계가 아직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도 못할 뿐더러 지금 비트코인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죠. 5월 달에 승인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런 현상들, 어떤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실 때, 판단하실 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내가 블랙럭이라면, 내가 피델리티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산 운용사라면 이더리움 ETF 언제 론칭 시키는 게 유리할까요? 5월일까요? 12월일까요? 사실은 시장 가격이 막 이제 폭주 기관차처럼 상승하고 있을 때 론칭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게 5월일지 12월일지. 근데 이제 12월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나오고요. 반감기도 그렇고 미국의 대선 금리나 뭐 유동성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뭐 지금 몇 개월 이상,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돈이 풀리고요. 바로 뭐 금리 내린다고 유동성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죠. 비트코인 반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라면 12월에 ETF 승인해도 이 12월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5월 달에 거절하고요. 다시 신청하면 그 다음 또 한 6개월 뒤에 이거 그러면 12월 정도 되지 않겠냐. 제 생각엔 그렇게 봅니다. 12월에 이더리움 ETF 승인 고려해 볼 만도 하겠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투자의 고수는요. 이게 뭐 5월이다, 8월이다, 12월이다. 이거 맞춰버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잘 대응하는 사람이 투자의 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년에서 2년, 또 길게 뭐 5년, 뭐 심지어 7년, 8년 이거 가져가면요. 이거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서 5년, 10년을 했는데 손해봤다? 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중간에 패닉셀 하지 않는 이상, 포모에 그냥 올인, 비투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988년 영국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 표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 불사조가 나와서 법정 앞에 다 불태워버리고 Get ready for world currency. 세계의 화폐를 내가 뭐 통일시키겠다. 이 사실 뭐 이게 뭐 음모론이 아니라 이 실제 표지였지 않습니까?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새로운 시대의 판을 짜는데 이게 1988년도 표지입니다. 최소 30년, 40년을 계획하고 인내하거든요. 자, 우리 같은 범인들, 일반 투자자들도 최소 3년, 4년, 5년, 좀 길면 7년, 8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답정 멉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코인이 상승할 것, 우량 코인이 채택받을 것 정해져 있습니다. 중장기 보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다? 인생의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이미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패닉셀 하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시고요.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 누구나 이길 수 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